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막 흔들리고 아우 끝났나요? 시즌 종료됐나요? 얘네는 뭔 배짱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할까요? 왜 고래들은 이더리움 반등에 베팅을 할까? 자, 의회 승인 없는 전쟁, 미국 의회, 트럼프 대이란 폭격의 헌법 위반 논란. 제가 이번 중동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참전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동안은 지켜보겠다,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2주 정도는 기다릴 거라 봤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 혼자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언정 자기 혼자 결정을 때려서 전쟁을 미국이 참전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참전을 했죠. 참전을 했고 요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헌법 위반으로 봐야 되는지 탄핵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공습 이틀날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이 지속된다. 이란 전쟁 끝내는 건 우리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란이 어찌됐든 간에 끝낼 기미는 안 보이죠.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이란의 보복은 좀 나올 겁니다.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 자, 월러 연준 이사, 우리는 이르면 7월달 금리 인하 가능한 위치다. 자, 그 와중에 또 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 언급을 했죠. 월러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분이 원래 같으면 그 작년 11월까지 대표적인 매파였는데 갑자기 11월 이후부터 트럼프 당선된 이후부터 비둘기파로 변했죠. 변한 이유가 뭘까?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한 분이죠. 자, 차기 연준 후보 의장들 중에 한 분이죠. 긍정적인 얘기를 쓱 해야 트럼프도 비를 맞춰야 이런 얘기들이 들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7월 달에 무조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봐서 우리가 7월 달에 무조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일단은 7월 초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 비농업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보셔야 돼요. 그때 물가나 이런 것들이 급등 안 한다. 그러면 7월달 당연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근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 상승. 왜?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면 유가가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 물가 상승이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겠네. 요게 지금 걱정이잖아요. 요게 걱정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당하고 뭐 유가가 상승하고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거 무서워하고. 일단은 우리가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물건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번에 FOMC 때 파월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지켜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뭐 7월달, 8월달 물가가 상승이 나중에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세 인상 협상만으로만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팬데믹 때나 이럴 때는 물건 가격이 상승을 해. 그럼 당연히 그때는 수요가 받쳐줬기 때문에 물건 가격 그 인플레이션 상승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세 인상이 무조건 물건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전이되진 않습니다. 왜?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는 못해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는 좋지만 수요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무조건 인플레이션 상승이 맞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가 상승할 것 같아. 요게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만에 하나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당장 유가가 한 10% 가까이 올랐죠.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몰라. 그리고 저 전쟁이 지속이 되고 불안감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만큼만 원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내일 당장이나 다음 주에 전쟁 리스크가 좀 종결이 되고 끝나.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그 일시적인 그 해당 전쟁 구간만 유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7월 달에는 힘들겠죠. 지금 당장 반영되기가 8월 달 CPI는 반영될 수 있겠지만 반영되더라도 시장이 이거는 전쟁 기간 때 일시적으로 상승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이후에는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동 전쟁이 됐고 뭐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가 돼서 유가 상승, 물가 상승, 연준이 금리 못 내린다. 그렇게 보기엔 어렵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쟁 여파. 지금 전쟁 여파 치고는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오펙 플러스 뭐 증산도 있고 지금 다방면에서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 상승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르면 7월달 금리 인하 가능한 위치 요거 갖고 무조건 7월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긴 어렵다. 요건 정치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 미국 대중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 삼전 하이닉스 3%대 약세. 이건 근데 참 요거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트럼프 이제 임기 4년 동안 어찌됐든 트럼프가 싫든 좋든 간에 봐야 되는데 트럼프의 손아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이든 코인 투자든 해야 되는데 참 변덕스럽다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느낀 게 뭐냐면 대중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이라 그러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랑 광물 협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미중 관세 관련해서는 시장에 큰 영향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다시 또
돌연 얘기를 꺼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삼성이나 아니면은 뭐 대만의 이제 반도체 업체나 이런 기업들, 중국에 지어지는 공장들, 얘네들 부품 갖다 내는 거, 이 부분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돌려서 까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삼성이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중국 뭐 정부가 됐던 아니 중국 내 공장이 됐던 오퍼를 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하지 말아라. 어찌됐든 중국을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이랑 또 미국 또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국 관세 얘기는 계속이에요. 계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자산시장에 투자가 못 들어가죠. 미국 채권을 투자할 수 있겠어요? 어제 했던 얘기 다르고 오늘 했던 얘기 다르고 내일 또 얘기 다를 건데 이러면 투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쉽지 않다. 이번 연도 참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위험성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힘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변동성이 심하니까. 트럼프가 탄핵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가 만약에 탄핵이 된다 그러면은 또 시장이 흔들릴 건데. 참 그것도 그러니까 탄핵이 돼도 흔들릴 거고 안 돼도 문제고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후폭풍,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근데 무조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물가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중동 정세 악화. 환율 19원 급등, 유가 한때 80달러대. 그래서 유가가 지금 한때 급등을 했다가 또 다시 잠잠해지면 또 떨어져요. 지금 막 수요가 많이 붙어서 원유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런 상황이면 위험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20년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무조건 똑같이 하면 안 된다. 21년도에, 22년도에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유가가 이렇게 갔잖아. 그때랑 상황 비교하시면 안 된다. 수요가 그만큼 딸리기 때문에. 자, 중국 호르무즈는 주요 무역 통로다. 안전 수요가 공동 이익이다. 자, 여러분들 가장 걱정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쉽사리 할 수가 없어요. 쉽사리. 자, 봅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왜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 주말에 톡방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했다. 그런 찌라시들 갖다가 커뮤니티방에다 올려놓고 그거 얘기하면서 어떡해요 시즌 종료니 알트코인 뭐 더 빠지겠네 뭐 30% 40%더 빠지겠네. 참 어떻게 제가 17년도 18년도에 코인 투자했던 그런 커뮤니티 단톡방이랑 똑같아. 우리 인간지표 인간심리는 변한 게 없어. 또 그거 기사 보면서 또 손절 때리고 코인 투자 그만한다 뭐 한다 막 힘들다 뭐 한다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까지 봉쇄 안 됐습니다. 팩트예요. 봉쇄 안 됐고 뭐 의회에서 안건이 뭐 통과가 됐다. 요거 하나도 의미 없어.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란의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왜 쉽사리 이렇게 이란이 멈출 수 없는 건지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쉽지 않아요. 어쨌든 동북아시아의 원유를 수요받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에 또 중국 또한 마찬가지고 이란도 자기 발을 자르는 거야. 그렇지 않다. 쉽지 않다. 최근 시장은 상승 전 건강한 조정장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뭐 누가 알겠어요? 건강한 조정장이든 뭐든 건강한 조정장이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막 떴다방처럼 여기저기 막 안 좋은 얘기 막 버드 막 뿌리고 숏 걸어놓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시즌 종료인지는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무도 모르니까 조정장인지 뭔지. 자, 일부 고래들 이더리움 반등에 베팅. 자, 여러분 이더리움 이번에 가격 하락폭이 좀 셌죠? 숏 베팅이 좀 많았는데 봅시다. 이더리움을 왜 저점에 매수하는 온체인 데이터들은 많을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매집 중이라고 나오죠. 자, 샤프링크 4일 동안 1600만 달러 이더리움 매수. 지금 중동전쟁 때문에 막 흔들리고 끝났나요? 시즌 종료됐나요? 얘네는 뭔 배짱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할까요? 떨어졌을 때? 샤프링크 나스닥 상장사 얘네들은 왜 매집할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생각을 좀 안 해보셨어요? 왜 고래들은 이더리움 반등에 베팅을 할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막 얘기하는 세력들 얘네들 아니에요? 자, 암호화폐 시가총액 하루 만에 6.2% 감소 3조 달러가 날아갔다 그러죠? 자, 여러분들 볼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어. 그럼 어떤 자산시장부터 먼저 빠질까요? 위험성 자산시장부터 가격이 먼저 빠지겠죠. 걔네들이 먼저 빠지고 흔들리겠죠. 자, 한 가지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한 이유가 뭔가요? 비트코인을 투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 돈을 벌고 싶어서 수익을 내고 싶어서요. 이거 말고 변동성이 심해서요. 수익률이 높아서요. 이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최소 3배, 5배 생각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볼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뭔가 전쟁이 터지고 뭐가 부러졌어. 경기 침체가 발생한대.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부러질까? 위험성 자산시장부터 부러져야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기관이나 헤지펀드, 뭐냐 글로벌 이런 뭐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50%를 M7을 들고 있고 50%를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들고 있어요. 전쟁이 터졌네.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뭐부터 줄일까요? 비트, 알트부터 줄여야겠죠. 암호화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미국 달러는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안 빠져가지고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니까 안전자산이라면서요. 중동전쟁 터지고 주말에 미국이 참전하니까 비트코인부터 먼저 빠지죠. 가장 먼저. 미국 주식이 뭐 개장을 안 했으니까 안 빠지지만 프리장에서도 크게 안 빠져요. 미국장은. 알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예 너무 힘드셨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려고 들어왔지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알트나 비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하락률도 가장 많이 빠진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해야죠. 반대로 중동 이란이나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 안 할 거예요. 해소가 되면 비트 가장 먼저 올라요. 상승폭도 가장 큽니다. 알트도 따라가면서 반등해 줄 거고 상승률이 가장 높을 거고 다른 자산에 비해 물론 천천히 가겠지만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자산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중을 넣었고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 오면은 내 자산부터 빠지는데 그거를 갖고 위험해요. 시즌 종료해요. 힘들어요. 잘못된 거죠. 자, 암호화폐 시가총액 하루 만에 6% 날라가죠. 3조 달러가 날라가요. 미국 주식이 그렇게 안 날라가.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담는 거고요. 미국 주식을 담는 거예요. 덩어리가 크니까. 언제 전쟁 날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언제 뭐 경기 침체 털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끝났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내가 위험성 자산을 많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 크게 더 빠진 게 맞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회복 구간으로 들어서면 더 많은 큰 폭의 상승률이 기대되겠구나. 비트코인이 가장 빨리 움직이겠구나.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겠죠. 이더 주었어요. 뭐 비트도 조금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줍는 방법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현금이 아예 없어. 그러면 코인이슈 전님이 말했던 위험성 자산부터 먼저 빠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쭉 빠집니다, 여러분들. 자, 볼까요? 미국 이란 공습 여파에 10억 달러 이상 선물 롱포지션 강제 청산. 10억 불이 롱포지션이 날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 15% 차트리스 분들 막 10%, 15%, 5% 빠질 겁니다. 뭐 6% 빠질 겁니다. 그거보다 더 빼죠? 왜 더 빼요? 선물 시장 청산당하잖아요. 더 빼버리잖아요. 자, 비트코인 하락에도 고래들 여전히 매집죠. 그러면서 돈을 버는 주체는 또 따로 있죠.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요. 끝났어요. 시즌 종료요. 주말에 막 그런 얘기 할 때 고래들, 기관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세력들 있죠. 걔네들은 조용히 죽고 있어요. 공매도에서 공매도 포지션 철회해서 한 차례 수익, 그리고 숏 밑에서 받아먹으면서 한 차례 또 수익, 2번 수익. 돈을 벌고 있다고. 자, 지금은 2017년도와 유사, 내년 2분기까지 강세장 가능성, 라울팔이죠? 이분 얘기하는 거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때는 이런 기사들 보면서 긍정회로, 행복회로, 희망회로 돌린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막 어줍지 않게 막 차트 좀 공부하고 거시경제 좀 막 배워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고 무슨 파동이 이럴 것 같고 그러면서 어줍지 않게 대응하잖아요. 전 그런 분들보다 차라리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이런 분들이 나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행복회로 희망회로 돌리신 분들이 오히려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좀 더 탑재가 되면은 뭐가 있냐면 지난 상승장에서 내가 경험을 해봤어. 상승장 직전에 알트코인이 막 진짜 개박살이 나고 그때 내가 주었는데 그렇게 수익을 봤구나. 몸소 체험을 하신 분들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이런 분들이 낫다. 진짜 그냥 이 기사에 이거 라울팔 그분이 한 분석에 따라서 근거랑 명분을 들어보면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 좋다고. 이거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샀다 팔았다 이거 밑에서 다 발라먹으려면은 끝도 없다고. 이해되셨죠? 아서헤이지가 9월달에 상승주래요. 또 청개구리 또 신법 발동이 되네. 또 따로 가고 싶네 또. 아니 아서헤이지 이번 여름에 상승장 온다고 불장 온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좀 밀렸어. 흡사하게 가네. 자, 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이렇게 보시면은 20일날, 유입이 살짝 들어왔는데, 아마 오늘 월요일날 열리면 유출 나왔겠죠? 빠졌겠죠?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은 위험성 자산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진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뭐 크게 들어오지도 않은 만큼 조금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단 며칠 동안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의미 없다. 중동전쟁 관련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 자, 6월 25일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의미 없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1분기 확정치인데
이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거예요. 뭐 소폭 회복을 하던 마이너스대로 나오던 크게 의미는 없을 거다.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26일 날 발표되고요. 이제부터 고용지표 조금 중요합니다. 실업자 수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반등을 했는지. 계속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근데 실업자 수가 급증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6월 27일 근원개인 소비지출 PC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월 달에 발표됐던 PPI, 헬스케어 보험 섹터 비용이나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들이 이번에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PC 지표는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7월 3일 실업률, 비노고용 지표 이거 중요하죠. 실업률 소폭 상승하면 괜찮습니다. 고용 지표도 소폭 둔화되면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7월 31일 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찌됐든 간에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요것도 소폭 떨어지면 좋다는 거. 생산자 물가지수 PPI 보시고 7월 30일 일본 금리 결정 있네요. 30일 연준 금리 결정 있죠. 연준 금리 결정 7월 달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9월달 잭슨홀 미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7월 31일 연준 금리 결정이 중요하다. 왜? 7월 달에 금리 결정이 9월 잭슨홀 미팅에 어느 정도 일부분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중요한 지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들어가죠. 이제 7월 달 들어가면 7월 말부터 아마 8월 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에 앞서서 실적 발표 있죠. 뭐 나이키, 페덱스, 마이크론 어쨌든 간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매출이 얼마나 발생을 했고 이 정도 뭐 미국인들의 소비가 어땠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것도 중요하다. 2분기 어닝 시즌에 앞서서 실적 발표.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재무부 국채 경매 입찰이 있습니다. 2년물, 5년물, 7년물 690억 달러, 700억 달러, 440억 달러 순차적으로 있는데 다 단기채죠.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채권 매수세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세 번째 제롬 파웰 연준의장 등판합니다. 24일 날 오후 11시 내일이네요. 내일 오후 11시 그리고 25일 날 11시 상원, 하원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등판을 하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할지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좀 짐작이 가시죠? 이번에 발표했던 FOMC 그런 얘기들 할 가능성이 높겠죠. 원론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4, 25 11시에 얘기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거 지켜보시면 되고 거기다 플러스 당연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또 진짜 많이 몰려있네요. 7월 초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요 얘기 나오겠죠.